추석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그렇지만 의료개혁 문제는 전혀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의료개혁이 그렇게 시급했던 것일까? 당장 의대 신입생 2,000명을 늘려라. 연초에 그렇게 소리를 냈고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1,5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어떻든 2025년 봄 학기가 되면 의대 1학년 7,500명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랬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료개혁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죠.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고령화 이것이었습니다. 고령화. 우리 국민들이 일찍 죽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더 오래 살게 됐다. 큰일 났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륜에 반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고령화 재앙 이것을 들고 나온 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국민 가운데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죠.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때가 되면 죽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혹은 건강하지는 않아도 죽을 지경은 아니어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노인이 늘어납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하면서 세상에 노인을 출산하는 사람은 없다. 노인을 생산해내는 공장도 없다. 그저 오늘의 우리, 나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선을 딱 그어놓은 그 나이를 넘어서는 순간 이 세상의 적이 돼버린다. 왼수덩어리가 돼버린다.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다. 대단히 잘못됐고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망국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면서 같이 들고 나오는 것이 신생아가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적다.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적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고령화가 문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노인이 문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고령화의 재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언제 스스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현명한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끝에는 결국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이 매달려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전체 비율에서 노인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노인 부분을 떼어서 없애버리면, 야, 대한민국은 노인 비율이 제로인, 신생아 비율이 대단히 높은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고령화, 나이 많은 노인이 문제다. 이 노인은 왜 문제인가? 첫째는 노인은 비경제인구로 분류가 됩니다. 돈을 안 번다, 이런 것이죠. 물론 돈을 안 벌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죠. 돈이 많은 부자 노인, 이 경우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네 직계, 친족에게는 바로 상속 문제로, 어떻게 저 돈을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내 몫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부자 노인의 돈을 어떻게 더 일찍 공공에서 쓸 것인가,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비경제인구다. 그러니 전 국민이 이 노인을 걱정합니다. 아, 어떻게 저 사람을 먹여 살릴까?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합니까? 노인이 어떻게 잘 먹고 살게 할 것인지, 굶주리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할 것인지 매일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튼 노인은 어떻게 먹여 살릴지 우리 윤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들이 늘 고민하게 하는 골칫덩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치료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것인가? 노인은 다 알아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죠. 요즘 노인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노인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약간 그 의사 능력이 부족하고 행위 능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노인을 데려다 놓고 노인이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노치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이런 개념으로. 참으로 괘씸하다, 무지몽매한 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생 70 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들의 철학을 유치원급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자가 서울시장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든 노인은 반머저리다. 그래서 케어해 줘야 한다. 이제 이런 인식,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거는 복지, 우리 복지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이 되는 자들이 노인이다.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이것은 의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의사가, 우리 귀중한 의료 인력이 여기에 이러한 일에 복무하게 되고 이것 또한 사회적 비용이다. 그 다음으로 케어해주는 사회복지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이 필요한 인간 집단이 노인이고 그 집단이 커지는 고령화 사회가 현재 우리나라이고 앞으로 더 이것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버리고 돈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노인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적이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넘는다고 하죠. 국민의 20%가 넘는 그런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돌린다면 이 적을 제거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위태위태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치료해 줄까? 자, 이 부분이 의료, 다시 말해서 의사가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고,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복지, 요양, 이러한 것인데 주로 우리는 간호사를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여기 의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고령화에서 출발해서 의료개혁을 강하게 그런 확고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나라가 반동강이 나더라도 이건 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결국 보면 치료의 의사가 필요하고 케어의 간호사, 의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이제 2024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을 2,000명 증원하겠다. 지금 1,500명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빼놓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000명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이것을 2,000명 증원, 원래 신입생 선발 인원수는 그대로 있죠.
2,000명 증원하는 거, 이것은 바로 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2,000명 증원을 서둘렀나? 이거 참 궁금하죠? 고령화 때문에 서둘렀다. 실제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밝힌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하고 어찌됐든 10년 뒤 2035년까지는 15,000명이 부족하다. 원래 이렇게 있는 숫자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고령화 하면은 노인이 많아지면 의사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인이 많아지면 의사가 부족한데 15,000명을 넘어서서 부족하지는 않구나.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10,000명 이야기를 할 때도 2024년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 그때 2,000명, 그 다음 해에 2,000명 해서 5년 동안 2,000명씩 늘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그 이후로는 노인이 감소하는 기간인가? 노인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하는 것인가? 어떻든 증원의 끝이 보인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족한 노인이 쫙 계속 늘어나서 재앙과 같은 상태다. 그러는데 5년 만에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5년 15,000명 그 이후로 또 늘리겠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러면 고령화 문제도 이때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고령화와 관련해서 노인이 많아진다. 고령화 사회다. 여기에서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의료 분야에는 아마도 질병, 감염을 포함해서, 그러나 이 감염병은 꼭 노인만 말할 것은 아니죠. 질병 또는 다친다. 이런 경우에 병원 갈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만일 65세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65세까지 노인은 이미 있죠. 그런데 2025년이 되면 64세였던 사람이 65세로 돼서 노인에 편입이 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됩니다.
2024년과의 차이는 64세가 65세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64세인 사람이 65세가 되면 갑자기 다들 질병에 걸려버리는가? 갑자기 매일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다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노인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노인이 다치는 건수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든지 노인 인구가 커진다든지 하는 것이 질병이나 다치는 것과 관련한 의료 수요를 키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폭발적으로. 그러면 노인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크게 요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돌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돌봄 수요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64세가 65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늘 것 같죠. 그런데 이 돌봄을 보다 수준을 높여서 폭도 넓혀서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돌봄 수요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시 돈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좀 솔깃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 요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폭발적으로 커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의료개혁이 시급하다. 한 해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 가능성은 바로 요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 이것을 키우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의 화두는 여전히 고령화 사회,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엮여 나오는 것이 저출생, 그래서 아이를 몇 명 뒀느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돈자루를 흔들고 있죠. 매사를 자녀가 있는지, 자녀를 낳을 것인지, 거기에 돈과 또 공적인 기회와 이런 것을 사실은 편중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초에 고령화 사회라든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악순환 되고 있는 셈이죠.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 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계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화두는 여전히 고령화 사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거 발표했죠. 인구 전략기획부. 이 명칭이 매우 전투적이고 그리고 참 부조화스러운 그런 명칭입니다. 인구 전략기획부면 인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인구를 기획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인구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집단입니다. 국민의 집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집단을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없애버려야 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출생, 그리고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기획을 담당한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부처에서 그 해당 업무를 다 모아서 예산에 대한 권한도 그렇고 해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 격으로, 그리고 종합부처, 교통부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내놓고 여러 곳에 연결을 한 종합부처로 이걸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인구 전략이면 외국인을 데려다가 국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출생 부분을 봅시다. 정부에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런다고 해서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죠. 인생관이 다른데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강제하겠느냐. 어떤 행위든 하게 되면 그것은 악이 될 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부부의 인생에 정부가 강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출생, 강제로 아이 낳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역시 돈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다수인 우리 국민이죠. 이 고령사회 부분입니다. 고령사회는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없어져 줬으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겠다. 지금 의료개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더 오래 살게 하면 그러면 고령화 사회를 더 가속화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의사를 왜 늘렸을까? 어떻든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인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해서 이익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의대 증원을 서둘렀고 그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증원을 했는가? 매년 2,000명씩. 의대 증원은 결국 의사 증원으로 이어지겠죠. 한 가지는 그겁니다. 왜 지금 당장 2,000명이었던가? 2,000명 물러설 수 없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당장 2,000명씩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끝을 말을 했죠. 왜 5년 후인가? 왜 5년 지나면 끝을 내겠다는 것인가? 또 길게 잡아서 나온 숫자가 2035입니다. 왜 2035년이 되면 이걸 끝을 내겠다는 것인가? 현재 의대 증원 2,000명이 왜 2,000명인가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죠. 국민도 의료계도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왜 폭탄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국민을 강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가? 왜 5년이면 끝을 낼 거라고 하는가? 모두가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이제 저출생 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생을 해결하는데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막 늘어나면 의사 보고 산부인과 의사가 숫자가 많아지면 집집마다 산부인과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애를 더 많이 낳습니까? 그렇지 않다. 또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고 또 가능한 이런 부부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이 갑자기 질병이 많이 걸리거나 갑자기 많이 다치거나 해서 의사가 폭발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는 고령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연히 인력이나 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필요해서 화급하게 당장 2,000명 늘리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인구전략기획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 명칭이 저출생부 이랬죠.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종합부처를 만들었습니다.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구전략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인구 전략이면 도대체 인구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기준이 하나 있죠. 나이가 젊은 청년층이라는 인구 계층이 있고 나이가 든 노년층이라는 인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전략은 어떠한 것인가? 선을 딱 그어서 이쪽에는 두들겨 패고 이쪽에는 좋은 것을 주고, 이게 맞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이쪽은 빨리 떠나게 도와주고 이쪽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고, 이게 인구 전략이 되겠다. 소위 물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 매장 안에는 통통하고 젊은 사람들,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팔팔한 사람들만 꽉 차게 만드는 것, 이것을 물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의 물을 좋게 만들자 하는 국민 물관리를 하는 그런 부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국민은 지금부터 당장 매년 의사 2,000명을 늘려야 한다, 급하다, 이거 납득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만 급하다, 그리고 끝이다, 이거 납득 못하죠. 최종적으로 의사 부족은 15,000명까지만 늘리면 끝난다, 이것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넘겨받아서 하고 있지만 소위 북한식으로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편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런 국민의 인식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집단은 돈만 알고 욕심만 많고 환자가 죽든 말든 이 사람들은 악마다. 처음에 이런 것을 국가 공무원이 이런 그 말문을 먼저 열었죠. 그 다음에 의사가 구실을 못한다, 제 역할을 못한다, 의사가 시원찮다고 하더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두면서 환자가 갔을 때 의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 해서 한참 시끄러웠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다들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역시 의사가 부족하구나, 우리 대통령 말이 맞았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악마고 의사가 재구실을 못하고 의사가 부족한 게 맞고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적대관계가 되고 심지어 의사는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쁜 것들이라는 인식도 있고 이런 의료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죠. 이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분명하죠. 물론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고 이런 여론이 있다. 그런데 여론이 이렇게 되게 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사가 나쁘다. 윤석열이 옳다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득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득점했다 하는 뜻은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 하는 것이 검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망가졌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악마다. 나와 한뜻으로 잘 따를 그런 새로운 풋풋한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공공의대 아닙니까? 전국에 이런저런 병원들이 망해서 도태되거나 어떻든 지금과 같은 일로 의사들이 없어서 의사가 있어도 제때 자기가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는 데는 계속 없게 되겠죠. 이래서 없어지면 공공의대가 그것을 메운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병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방식이 어찌 되든 이런 공공의대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의료개혁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혹은 건강이 나빠진 국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때 소방대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19 구급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언론과 접촉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입을 봉한 것이죠. 어찌됐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든 아니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든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 때문에 큰 불행이 전국에서 터졌다 하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윤석열이 옳았다. 의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의료개혁이 옳았다. 한쪽만 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싶습니다. 현재 의료개혁하고 관련해서 여야하고 의료계 그리고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 여기에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여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죠. 윤석열과 같은 뜻인 것처럼 협의체를 지지하던가 반대편인 것처럼 협의체에 다들 들어오게 하려고 하던가 어찌됐든 지금은 협의체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것이 좀 보입니다. 전공의 대표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피의자 전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전공의 대표 그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람도 조사를 받았다던가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에 참가를 하면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뻔히 보이는 회유책. 그 말을 자기 편 변호인 입에서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협의체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인데 보니까 이제는 의료계 쪽에서는 오든 말든 민주당이 나 앉으니까 민주당 좀 와라 이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런 말들 하죠. 지금 전공의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있는 의사도 진료 능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의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진료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면 바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겠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한 해에 2,000명씩 늘려서 또 뭐 안되면 간호사들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채우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그렇게 급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력이 떨어진다. 지금같이 2025년에 1학년이 7,5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그 상황에서는 A급 의사는 키워낼 수 없다.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든지 정부에서는 돈 줄게 하죠. 그것도 당장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도 지원하고 하겠다. 늘리는 대신. 그러니까 의료계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어쩔 거냐. 5년 동안 쓰자고 건물 짓고 장비 들여오고 교수 늘리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납득할 수 없으니까 해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 이러죠. 지금 잘 되고 있다. 물러서지 않고 좀 더 버티면 의사들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공공의대에서 이제 의사들이 다수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 사람을 뽑아서 지역에서 의사를 만들어서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시험이야 보겠지만 공공의대 또 공보의 군의관 PA 간호사
한의사, 지금은 한의사가 양의도 같이 하죠. 요양병원도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훌륭한 의사다, 좋은 의사다.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협조하지 않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너희 같은,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잘 보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한다고 하면서 지방 의료의 그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지방 보건소는 다 문 닫았죠. 지방에는 공보위도 메말랐습니다. 지방 의료가 사막화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를 가려면 중증이 아니면 못 갑니다. 지방에 응급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도 중증이 아니면 못 갑니다. 응급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응급실은 응급할 때 가는 것이죠. 병원이 정상 가동이 되고 있을 때 갈 수 있으면 병원, 일반 그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응급실은 사실은 밤이라든지 주말 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말에 가면 할증료를 받습니다. 공휴일 할증료를 받습니다. 갑자기 할증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원래 응급실이 뭔데? 응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리고 응급실은 경증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앰뷸런스 부르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경증이다 그랬죠. 위급해서 응급실 찾는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응급실 가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 없어야만 되는 겁니까? 응급실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돈 계산 때문에. 그런데 국민 눈에는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이 보이죠. 병원도 죄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돈만 보여서 이렇게 만든 것은 맞죠.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좋은 의사들, 보니까 몽땅 B급이다. 누가 공보이나 PA 간호사한테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B급이고 돈이 얼마 안 나가는 저비용 의료진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통제가 가능한 인원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B급을 환영할 곳이 딱 떠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치료 쪽이 아니고 요양 쪽이구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량 투입되면 오케이 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그것을 승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라는 인구 집단을 물관리하는 성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실은 요양병원을 위한 대책으로서 쓸모가 있게 보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을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